AI 플러스화해서 시너지를 극대화로 올리려면 중국 자체의 국산화 그렇죠. 설비 있으면 짧은 시간에 상용화되고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 쪽으로 국가 펀드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사회 안정성인데 단점은 이 나라 전체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로봇으로 대체하면 사람 필요 없잖아, 솔직히. 중국은 사실 인구 대국이고 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감하게 해요. 그래서 중국 청년들이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고 거짓말 아니고 가면은 일선 도시 청년들이 다 밀려나서 이제 저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로 가요. 그런 데 가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해요. 나머지 애들은 부모가 벌어놓은 돈으로 캥거루 가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전업 자녀. 실업률은 어마어마한데 왜 그렇게 별로 사회적으로 문제 없이 보이냐? 그 부모들이 돈 많은 세대니까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 한국은 글로벌 넘버 3는 100% 돼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쓰면. 근데 지금 정책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한국은 다 갖추었어. 근데 뭐가 길을 막고 있냐면 정책 제도가 길을 막고 있어. 법규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옛날 서울시에서 제로페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넘버 3가 될 것인가. 중국 자체의 경제적인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뭐 네. 이전부터 계속 중국 정부가 강조를 해온 겁니다만, 네. 첨단 산업, 특히 뭐 AI 쪽으로는 드라이브를 강하게, 그리고 지원을 강하게 해주고 있고, 맞아요. 한편으로 이제 고착화된 제조업 쪽으로는 이제 구조조정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경제계에서도 참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좀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중국 경제나 또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은 두 트랙인 거예요. 하나는 미국이 저렇게 외부 질서가 중국이 엄청 압박으로 오니까 무조건 모든 핵심 첨단 기술은 국산화, 자립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플러스 국가 정책으로 AI 플러스 정책, 그러니까 개인, 기업, 정부 이 세계 경제 주체가 다 AI 플러스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의식 주행, 입고 먹고 움직이고 거주하는 걸 다 AI화, 데이터를. AI라는 게 데이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AI 강국이 되려면 첫 번째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주행, 이 다 데이터화하고 이런 게. 그다음 기업들은 공급망, 모든 이 IP 아이디어부터 R&D 통해서 제조하고 생산하고 물류 통해 고객한테 가는 이 공급망이 다 AI화.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부는 스마트 행정, 스마트 도시. 왜냐하면 기업하고 개인이 AI화를 했는데 정부가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주체가 다 데이터화, 스마트화를 가야 이 국가가 AI 강국이 되는 거지. 아니 기업하고 개인은 다 AI화가 됐는데 정부가 행정하는 게 일본이 그렇잖아요. 아직도 손으로 하는 게 있고 아직도 다 도장 찍어야 돼. 이러면 아무리 밑에 주체가 AI화해도 전체 국가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개인, 정부, 그다음에 기업이 AI 플러스화해서 시너지를 극대화로 올리면서 그 설비들을 누구 거 쓰겠어요? 최대한 다 중국 자체의 국산화 설비 있으면, 중국은 엄청 큰 나라니까 그 자체로 짧은 시간에 상용화되고 짧은 시간에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저도 넘버 2는 되는 거잖아요. 미국 빼고. 그래서 지금 그거 엄청나게 첨단 기술 쪽으로 국가 펀드, 이런 허이지 이런 회사들이, 이런 국유 회사죠. 이 돈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근데 또 그동안 중국을 먹여 살렸던 이 시멘트 GDP, 다시 말해서 부동산, 이런 것들은 지금 정책을 계속 풀어주는데도 안 먹혀요, 일단. 그 다음에 소비 주도형으로 가자 해서 국민들한테 막 뭐 돈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돈 써라는데 중국 사람 성향상 또 안 써. 그러니까 소비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가 안 좋아요. 뭐 PPI도 안 좋고 CPI도 안 좋고 부동산 투자, 산업 투자도 안 좋고 외국인 투자도 안 좋고 지표로 봐서는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또 너무 경착륙으로 팍 나빠지면 힘드니까 연착륙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지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돼. 이 지금 어려운 영역에서 옛날에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면 지금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가 처음 때렸을 때 아프지 여러 번 연속으로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경제도 내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잘 되지도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는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주식상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통 이쪽은 점점 나빠지고 이러니까 여기에 중국 정부 국부펀드 네. 그러니까 국대가 들어가서 주가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네. 상장된 구기업들이 자본 융자를 통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산업 구조를 좀 더 AI 플러스화해서 가도록 스무스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지수로 봤을 때는 중국의 그 테리픽 10 기업들, 네. 10개 기업, 지금 올해 들어 지금 항성테크는 홍콩에 한 41%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도 5개, 빅테크 5개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알리바바 같은 이런 기업들. 그래서 그런 또 모멘텀을 이용해서 이 기업들은 국제에 나가서도 상대와 미국 기업을 견주도록 아니면 이기도록 더 이렇게 1등이 되게 서포트 해주는 국가 펀드가 들어가서 그래서 두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AI의 기술 발전이나 그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설날 우리 연휴 때 딥시크로 한번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고 하다 보니 이 기술을 필두로 한 이제 테리픽 10 네.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으로 이제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지표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구조 조정이 제조업 쪽으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중국 경제에 되게 큰 문제 중 하나로 항상 꼽히는 게 청년 실업률인데 맞아요. 사실 첨단 산업이나 AI는 제조업보다는 맞아요.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조업 쪽에서 구조 조정을 이렇게 좀 세게 하면 결국 실업률이 더 안 좋아져서 내수가 맞습니다. 좀 망가지는 위험은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조금 중국은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인구가 한 1억 3천 되는데 예. 왜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늦춰졌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플랫폼도 없고 한국에 라인을 쓰고 이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일인데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사실 다 미국 플랫폼 자체가 없는 이유가 네. 이 복지 국가들 혹은 이런 선진 국가들이 이게 선진적인 거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선진적 기술 도입한 이 사람이 나가줘야 돼. 그러면 일자리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주거든요. 이걸 도입하면 좋은 거 알면서도 네. 이게 기다려주다 보니까 이게 장점은 사회 안정성인데 단점은 순간에 이 사람은 스무스하게 근데 이 나라 전체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사실 인구 대국이고 1년에 대학생만 1,250만 명이 졸업한 나라예요. 네. 그러면 원래는 이런 걸 천천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로봇으로 대체하면 사람 필요 없잖아, 솔직히. 그렇죠. 요즘에 뭐 대형 언어 모델 나와서 어제는 웬간한 회계사, 변호사 다 사자 다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네. 중국 아이러니하게도 과감하게 해요. 그래서 중국 청년들이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고 거짓말 아니고 가면은 청년들이 이제 다 대도시에서 밀려나요. 상해, 이런 북교, 일선 도시 청년들이 다 밀려나서 이제 저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로 가요. 왜냐하면 1선 도시 살 수가 없어요. 일자리는 그만큼 없고 일선 도시 거주 비용은 엄청 올라가고 생활 비용 엄청 올라가니까 받는 월급으로 그게 안 돼. 예. 그래서 청년들이 다 밀려났어요. 다 이래 뭐 2서, 3서 요즘에는 저 흥룡강성에 그 엄청 그 현급 도시에 가면 집이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해요. 원화로 집이 아파트가 다 거기 가요. 가서 뭐 하는지 알아. 그런데 가가지고 유튜브 한국말 하면 유튜브 같은 거 해요. 뭐 쇼홍수라든지 뭐 이런 중국판에 네네. 유튜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 틱톡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제 자식뻘이에요. 90 이후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 부모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제일 도입하는 게 70 이후, 70년대 이후 출신들이에요. 제 나이 때. 그러니까 부모가 받는 퇴직금, 부모가 벌어놓은 돈으로 캥거루 가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전업자녀. 전업자녀란 말이 있어, 중국은. 전업주부 이런 말 있잖아. 직업이 자녀인 사람들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돈을 관리해주거나 맞아요. 같이 들어가 살거나 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만약에 탁 실업해서 탁 이렇게 거리에 나가면 사회 안정 영향받겠지만 그 부모들이 돈 많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방충제가 있는 거지 부모들이. 그래서 사회 문제로 덜 보여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났지. 그런데 실업률은 어마어마한데 왜 그렇게 별로 사회적으로 문제 없이 보이냐?
그 부모들이 돈 많은 세대니까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가려져 있는 거네요. 가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가게 되면 결국 이제는 중산층에 있던 사람들이 AI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게 방충망이 없어지면 진짜 사회 문제로 되죠. 아유. 예. 그러니까 사실 빠른 발전에는 항상 양면성이 그렇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중국의 그런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 얘기 나온 김에 예. 이거 하나만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잠깐 좀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국 테리픽10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들은 이제 앞으로 중국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오겠다. 결국에는 미국의 M7처럼 좀 이렇게 투자도 그렇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비중도 그렇고 좀 이렇게 쏠림이 있을 거라고 네.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그 월가에서는 잘 알아요. 월가란 거는 자본의 심장 지역이잖아요. 얘네들은 돈에 민감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는 이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을 좀 뭐라고 하지? 중국이 좀 영향력이 커지는 건 인정은 했지만 투자적으로 뭐 중국을 뭐 많이 돈도 많이 벌기는 있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좀 중요성 인식이 좀 떨어지는데 딥시크를 계기로 특히 올해 이 표현들 보고 이게 만약에 지금 중국 주식을 안 갖고 가면 10년 후에는 큰일 나겠다. 이게 큰 손실이 있겠다. 왜냐면 세상이 어느 표적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가 같은 데서는 중국 주식을 하나의 플러스 알파 옵션으로 갖고 간다라는 게 기본 오피니언 리더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의 이런 대표 잘하는 쪽이 있잖아요. 배터리, 2차 전지 이쪽,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이제 말하는 테리픽10 이런 플랫폼 기업들, AI 플러스 할 수 있는 이런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도 지금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지금 합병하는 맞아요. 것처럼 빅테크 기업과 이게 결제 그리고 유동성과 거래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같이 가는 게 큰 그림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가야 된다 이래서 지금 중국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중국은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이게 후강통이라는 게 있어요. 네. 후강통, 썬강통이래 스톡 커넥이라고 해요, 영어로. 예. 그걸 통해서 지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홍콩이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네. 홍콩 주식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외국 자본들은 두 다리 전략을 쓰는 거죠. 뭐 안전빵은 미국 주식인데 네. 걔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스탁 옵션처럼 잘 되면 엄청 올라가는 거고 네. 안 돼도 뭐 오케이 이런 개념으로 갖고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이런 테리픽10 그리고 이런 전망들이나 분석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4월부터 9월까지 가파르게 오른 예. 중국 증시에서도 지금은 횡보하고 있지만 힘이 안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고 또 원장님 모셨으니까 마지막에 스테이블 코인도 잠깐 네. 얘기는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방금 운은 띄워주셨어요. 네이버와 두나무. 네, 네.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되게 잘하는 거죠. 네이버는 KYC가 되잖아요. 네. 네이버 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는 상거래 생태계가 다 돼 있잖아요. 네. 자기 페이도 있고 상거래 생태계 돼 맞아요. 있고 그리고 웹툰도 갖고 있고 콘텐츠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업비트는 거래소 업비트 뭐 갖고 세계 10대 거래소 2개 들어가잖아요. 한국 그래서 유동성도 있고 고객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돼 어딘가 거래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업비트 아니면 뭐 이런 거래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쓸 것이라는 게 네이버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네이버에서 글로벌 BTS가 2억 명 팬이 있는데 맞아요. 얘네 IP를 네이버를 통해서 결제시키면 그 자체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로 2억 명이 쓰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 2억 명.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 질문이 그랬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어쨌거나 글로벌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쓸 거면 이게 되겠냐 그렇죠. 했는데 컬처 쪽으로 가버리니까 갑자기 확 그렇죠. 열려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과 안 거부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누가 한국 막 쟤네 조심해야 돼 막 이런 데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한국을 거부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게 그 K-팝이 앞장서 주잖아요. 예. 근데 한국이 남은 게 금융 사이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판단할 때 한국은 글로벌 넘버 3는 100% 돼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쓰면. 네. 근데 지금 정책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한국은 다 갖췄어. 네. 근데 뭐가 길을 막고 있냐면 정책 제도가 길을 막고 있어. 봐봐요. 한국 거래소 외국인이 안 돼요. 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BTS, IP를 살래도 외국인이 못 사요. 업비트 못 개설하, 계좌를 못 개설하는데 어떻게 사요? 이거부터 풀어줘야 되고 네.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잖아요. 발행하면 보통 담보 자산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미국은 USDT는 미국 국채사잖아요. 담보를 하잖아요. 네. 한국 발행사들이 은행은 채권 시장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원화 국채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정책으로 풀어줘야 돼요. 꼭 은행만 국채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발행사들이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금융을. 그러면 이걸 발행사들이 은행을 통해서만 한다는 건데 그럼 거기 비용이 또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것도 풀어줘야 되고 한국 담보자산도 안 돼 있어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한다 놓고는 담보자산도 안 되고 외국인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기본 인프라 안 돼 있어. 정책 인프라. 근데 조건은 다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 이번에 미국 가서 레인도 인수합병하고 쿠팡도 지금 가서 스타트업 인수했잖아요. 투자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글로벌 나가서 다 할 수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 못 해. 근데 얘네들이 쟤네끼리 계열사 간에 거래만 해도 몇백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어만 주면 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로 되는데 이런 거 다 막혀있고 어떻게 하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조건은 남벌3 100% 되는 나라인데 정책 제도로 다 막혀있으니까 남벌3는 둘째 치고 남벌20도 안 되는 거지. 네, 사실 생각해 보면 네이버가 결제 네. 시스템 처음에 진입했을 네. 때도 참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이슈가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비판도 있었고 그렇죠. 정책적인 한계도 분명히 맞아요.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왔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또 다른 장이니까. 다른 장이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서 한번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 기존의 은행 증권사와도 부딪힐 뿐더러 사실 더 나가면 CBDC 준비하는 중앙은행까지도 이게 영역이 겹쳐버린단 맞습니다.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미묘한 문제가 됐잖아요. 한국은행 스탠스와 국회 스탠스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한국 국회는 5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발의 논쟁의 쟁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은행만 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본금 얼마로 할 것인가? 네. 자본금 뭐 5억, 20억, 50억 이렇게 나눠져 있어. 10억 이렇게 돼 있어. 자, 다 달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 법인이 한국 들어와서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하게 할까? 예를 들면 USDT가 한국 들어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할까? 이걸 또 어떤 의원은 발의안 보면 하게 하고 어떤 의원은 아예 안 되게 하고 어떤 의원은 은행만 하고 어떤 의원은 핀테크 같은 스타트업도 하게 하고 예. 뭐 다 달라요. 이게 쟁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규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옛날 서울시에서 제로페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넘버 3가 될 것인가가 이런 데서 결정되죠. 아유, 예시를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네. 느낌이 확 옵니다. 그렇죠. 예, 제로페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높죠. 이렇게 하면 지금 이처럼 정책이 이렇게 늦게 가주면 네. 원래 금융정책은 보수적이고 슬로우하긴 맞습니다. 한데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통화 정책에 영향받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통제하기 힘들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이 이해가 돼요. 통화 정책이라 한 국가가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이게 잘 먹히지 금리 인하하고 높이고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통화 정책의 실효가 떨어지죠. 예, 신뢰가 엄청 떨어지죠. 근데 또 안 하자니 통화 주권을 잃게 생겼어. 트레이드 오프. 근데 어차피 앞으로 돈들은 다 이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게 리스크가 있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CBDC를 중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중국 본토는 CBDC로 해요. 예. 그리고 뭘 제창하냐면 글로벌 국가들이 다 너네 통화로 CBDC를 해라. 예를 들면 한국 보고 너네 원화로 원화 CBDC 해라. 우리 원화 CBDC 하자. 그냥 우리들이 그게 알고리즘 코인이잖아요. 네. 중앙은행 하는 그냥 그 알고리즘을 연결시키면 직거래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자는 게 중국식 사고방식이고 그거 우리가 M 브릿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은행들끼리 중앙은행들끼리 고속도로를 만들자. 그냥 국민들은 그 CBDC 지갑만 받으면 된다. 이게 중국식 사고방식이고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 민간 중심.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잘한 내가
대표로 세상을 다 먹어버리고 네. 나머지 그게 올라타서 이런 민간 중심.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다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보기에는 민간 중심으로 하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다 미국 국채를 꼭 사게 돼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전한 수요가 생겨버리잖아요. 예.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의 위험성이 오는 거죠. 그쵸.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니까 막 원화가 막 널뛰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한국은 부담스러우니까 스테이블 코인 들수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CBDC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 국회와 한국은행과 이게 서로 간에 이런 게 잘 이렇게 뭐라 하죠? 박연 파워를 통해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겠죠. 어느 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 저는 양쪽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다 같아요. 이해되죠. 나다 매번 이해돼. 시장 생각하면 네, 이거 맞아요. 진짜 실행하기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또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을 봤을 때는 그렇죠.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숙제는 정치인과 정부들에게 그렇죠. 맡기는 걸로 일단 하겠는데 그렇죠. 원장님은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고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들도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얘기를 덜 하게 되고 맞습니다. 비트코인 실제로 가격도 좀 횡보를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평가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질문인 거죠? 네, 오케이. 네, 마지막입니다. 그 아주 심플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토론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잖아요. 알트코인은 많이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네. 근데 비트코인 조금 떨어져요. 사실. 근데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알트코인은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져요. 빈도봉 엄청 큰데 비트코인은 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해준 것처럼 무조건 빅셀이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에서 사야 되고 그 말씀하셨어요. 플러스 알파로 스타트업 주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스타트업 주식 사는 이유가 한 1000개 중에 10개만 성공하는 확률이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커지는데 그 생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이게 상승 옵션을 가져가고 예. 비트코인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장기 연금처럼 가져가는 전략에 조금 떨어진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알트코인은 모르면 하면 안 되고 하려면 알고 하고 대신에 알트코인은 항상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네. 비트코인은 무조건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